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시작되는 건 입문서 238페이지고요. 여기서 저당권과 유치권 먼저 비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둘의 차이는 물상대위에서 있었습니다. 물상대위. 과연 담보 잡고 있는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됐을 때 그 가치 변형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빼갈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있었어요. 만약에 담보권자가 저당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당권은 추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맞아요. 있는 거다. 자, 그러나 유치권은 추급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치권과 저당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봤었죠. 240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이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는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할 것. 이것을 결련성이라고 했습니다.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 자, 도급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토지가 있다. 자, 근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업자들한테 도급을 하는 거죠. 도급.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걸 도급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도급인으로서 일을 맡겼고, 을이 수급인으로서 갑에게 일을 받아서 갑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건물이 일단 신축이 딱 되었다. 을이 건물을 완성시켰죠?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비 받아야죠. 공사비를 받으셔야 된다. 공사비 채권이 있는 거죠. 공사비 채권. 자, 그럼 이때 을의 이 공사비 채권은 목적물인 건물이라는 이 물건, 이것과의 결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요. 판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갑이 공사비를 안 주시면, 갑이 이 건물 신축한 것에 대한 공사비를 을한테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계속해서 이 목적물인 건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갑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네, 이런 걸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인도를 거부하는 거죠? 공사비 줄 때까지입니다. 그죠? 갑이 공사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공사대금 채권, 그리고 2번에 나오는 자동차 수리비 채권,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 물린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치료비 받을 때까지 강아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랑 색깔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문제 없었어요.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결국 유치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자, 그러나 주의 둘째 줄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들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립의 요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242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이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와 의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치권자 권리로 현재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경매권입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 권리, 경매권. 자, 유치권자가 현재 이 사례에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이 건물을 유치하려면은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점유한다는 것이 저 건물에 눌러앉아서 살고 있고 그건 아니겠죠. 여기다가 현수막을 내거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써놓는 거죠. 유치권 행사 중. 자,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유치권자 을은 저 건물에 대해서 결국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현실에서는 유치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냐면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결국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을 누군가 낙찰받겠죠. 누군가 건물을 낙찰받게 된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였다면은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라고 하는 것은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건 저 건물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건물의 가치가 변형된 형태인 그 경락대금,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는. 그러니까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거죠. 유치권자 경매 신청해도 돈 못 받습니다. 아니, 그럼 경매 신청했으니까 낙찰을 받았으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때 과연 유치권자는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안 나가도 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을이 가진 유치권을 채무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 제3자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못 빼가시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병 중에서 누가 제일 바보예요? 자, 다음 중 바보는 누구죠? 바보. 얘라는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시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몰아내려면, 을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돈. 예? 돈을 주는 거예요. 결국 병이 을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주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돈 주기 싫으면 해결사. 예? 해결사 부르는 거죠, 해결사. 해결사 불러가지고 을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 항상 법이 빨라요, 주먹이 빨라요? 주먹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죠?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몰아내버리면 을이 쫓겨나니까 점유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유치권은 또 회복되겠죠. 자, 그래서 경매권 확인하세요. 322조에 나와 있듯이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치권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내려가죠. 2번 유치적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두 번째 권리로 소개하고 있는 이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요,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권리겠죠.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 인도, 거절권. 자, 그리고 유치권은 아시다시피 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권이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바뀐 사람한테도 유치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유치권자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밑에 줄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요. 유치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끝까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찌까지나 목적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존속한다는 내용이죠. 자, 밑에 사례 보죠.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이 공사대금 채권자 을이 점유하던 중 은행 경매로 인해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됐고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현재 밑에 사례에서 나와 있듯이 현재 채무자가 채무자 갑, 그리고 공사비 받아야 되는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호텔이 경매가 돼버렸다. 그래서 호텔 소유권이 낙찰자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낙찰자한테 넘어갔을 때 유치권자 우선 변제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요. 하지만 소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양괄호 1번 봅니다.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 청구하느냐?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갑한테 갚으라고 청구, 낙찰자한테 갚으라고 청구. 갑한테 갚으라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현재. 갑이 채무자. 그리고 갑의 호텔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는 것은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뜻이다. 자, 근데 다른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원래는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것이 누군가한테 낙찰이 돼버렸다. 지금 이 사례죠. 이때 을은 자신의 유치권을 낙찰인에게도, 낙찰받은 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나가고 버틴다는 겁니다. 병이 을한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계속 버틴다는 거죠. 물어보는 거 그렇다면 을이 가진 채권을 그러면 낙찰자한테 과연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병한테 그러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채권이라는 건 절대권, 상대권. 이거 상대권이죠. 을이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권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 당사자였던 갑에게는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겠죠. 병한테 그거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 하고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하는 것은 다른 주장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을한테 나가라 그러면 을이 안 나간다 그러죠. 그죠? 안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나가라. 싫어요. 싫어요 할 때는 요걸로 싫어요 하는 거죠. 싫어. 안 나갈 거야. 아니, 그럼 지금 돈을 달라는 거야, 나한테? 병이 을한테 돈 달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을이 그거는 아니라 그러겠죠. 그죠? 그거는 아니야. 그냥 돈 달라고 청구 못 하니까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얘가 돈을 주죠. 그죠?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돈 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병이 돈 준다는데 받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달라고 뭐는 못 한다고요? 청구는 못 한다고, 청구는. 그건 안 된다고요. 자, 2번, 양괄호 2번. 건물의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괄호 1번에서는 채권 주장이었고 양괄호 2번에서는 유치권 주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유치권자 권리 세 번째 보시면요. 오른쪽에 비용 상환 청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보관하다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개를 유치하고 있었다. 개를 유치하고 있었다. 그럼 개를 유치하다 보면 이 개한테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비용 들어요. 어떤 비용이 들어요? 사료. 그렇죠, 사료. 그죠? 또 뭐 들어요? 예? 패드요? 예, 패드. 패드. 예? 뭐 어떤 분은 껌이라는데, 껌. 예? 껌이 필요하다. 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이 유치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현상 유지 비용. 필요비. 네? 그리고 또 개가 아프면은 뭐 또 병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많겠죠.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나중에 개에 돌려줄 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개가 원래는 강아지였어요. 원래 새끼 강아지였는데 얘가 이제 중견이 된 거예요. 중견이 되었다. 이러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거죠.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됐다. 맞나요? 중견이 더 비싼가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가액이 증가됐다. 이러면은 이걸 유익비라 그래요. 그럼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은 필요비고요. 양괄호 2번은 유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비 부분 좀 보면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 혹은 증가분, 증가액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권리입니다. 과실 수취권입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개를 유치하다 보니까 개한테서 과실이 생겼다는 거죠. 개의 과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의 과실. 강아지. 그죠? 욕 저기 하지 마시고 강아지. 그죠? 강아지. 이게 과실이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라는 과실을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채무자 거예요? 유치권자 거예요? 어떻습니까? 강아지 누구 거죠? 강아지 거? 그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 누구 거냐고요? 강아지. 아니, 지금 채무자가 있고, 자, 개주인. 자, 개주인 채무자가 있고, 갑의 개를 유치하고 있는 을이 있어요, 지금. 강아지 갑 거다, 을 거다? 갑 겁니까? 예, 정답이에요. 갑 거예요. 강아지는 엄밀히 따지면 개 거죠. 강아지 개 거죠, 그죠? 개가 누구 거? 개가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아지는 갑 거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자체를 을이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강아지를 경매할 수 있어요. 자, 물건인 경우는 경매를 한다. 그럼 강아지가 뭘로 바뀌어요? 그 형태가. 돈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에다가 충당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충당시킬 수 있다.
변제 충당시키려면은 금전이어야 되겠네요. 근데 과실은 금전인 경우도 있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경매하시면 됩니다. 과실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충당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유치권자 권리들을 살펴봤어요. 자, 다음 5번에 나오는 것은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자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의무. 자, 유치권자가 가지는 의무는요. 일단 첫 번째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점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치물을 사용하고 유치물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대여, 혹은 유치물을 담보로서 제공하고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조문의 표현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324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점유해야 된다. 선관주의 의무고요. 이 1항의 내용이.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또는 대여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고 싶으면은 뭐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승낙 받고 하시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빌려줄 수도 없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뒷문장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승낙 받아야 됩니다. 승낙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용을 할 때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러니까 승낙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은 유치권자의 5번째 권리가 되는 겁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유치권자 뭐라고요, 이게? 권리가 된다, 권리가.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사용하는 거하고 같은 사용, 다른 사용. 이 다른 사용이에요. 다르다고요, 이게. 달라요. 차를 정비하고 수리비를 안 줘서 채무자 갑소유의 자동차를 을이 유치하고 있다. 차를 유치하고 있다. 이때 을이 차 타고 출퇴근하기. 차 타고 출퇴근하기. 차 타고 여행을 떠난다. 이런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이런 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 이런 거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너 이거 쓰고 싶으면 채무자한테 뭐 받고? 승낙 받고 하시라고요,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가 보존 사용이냐? 뭐가 보존 사용이냐? 차가 그냥 엔진도 안 틀고 계속 냅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돌려주기. 이게 바로 보존 사용이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냥 차를 계속해서 처박아 놓는 것보다는 한 번씩 엔진 돌려주는 것이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보존 사용이에요. 그럼 을이 차 타고 다니다 걸리면 갑이 너 잡혔다. 너 지금 출퇴근했구나. 내 차 타고 출퇴근했네. 이러면서 이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에 대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네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너 이제 끝이야. 소멸 청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항변하시겠어요? 나는 출퇴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한 겁니다. 저는 엔진을 돌려준 겁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을이.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고 이게.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거 판단은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은 소송 가면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이제 그럼 그거 가서 결정되겠죠. 네, 어쨌든 한 끗 차이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죠. 유치권의 소멸. 자, 밑에 526조 확인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나왔을 때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327조에 나와 있듯이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자한테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8조는 당연한 말이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치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당권 파트로 넘어가죠. 자, 이제 저당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당권자가 됐다는 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무자가 있고, 자, 갑이 채무자. 주로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 뭐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럼 을은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겠죠? 그게 금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자,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차용증 쓰고 돈을,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이 사항입니다. 자,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채권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한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 채무자가 그러면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제 집을. 자, 그래서 갑의 집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을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등기를 안 해도 등기해야죠. 그렇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갑은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을은 담보 제공받고 저당권자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갑이 변제를 안 하게 되면, 갑이 돈 안 갚으면은 이 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인 이 집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누군가 경락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저당권은 끝나고 다만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와 우선 변제가 저당권의 핵심 권리입니다. 자,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가 저당권의 핵심 권리고요. 그리고 첫째 줄 잘 보시면 점유를 이전하지는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갑은 담보물인 이 집에 대해서
담보물인 이 집에 대해서 담보 제공은 했지만 이 집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죠? 갑이 살고 있죠. 이 집을 누가 점유하죠? 갑이 이 집을 점유해요. 저당권자는 저 집에 삽니다, 안 삽니다? 안 살아요.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가 변제를 못할 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쪽에 1번 저당권 성질에서요. 첫째 줄에 약정 담보 물권 확인하세요. 당사자들의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봤던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경매 신청을 할 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죠. 성립요건.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소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했다라는 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채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주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는 계약을 몇 개 한다는 거죠. 계약 몇 개 한다? 2개 하는 거예요, 2개. 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과 저당권 성립시키는 계약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에요. 계약을 2개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계약서 쓰면서 잘 보면 돈 빌리는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따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어차피 사인만 하면 되지만.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당사자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3번입니다. 객체. 저당권을 설정하는 객체는 대부분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근데 자동차 가능하고요.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유 파트에서. 자, 그리고 전세권도 담보 제공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임목이 등기가 돼 있다면 역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오는 지역권이나 목적물 일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설정 받으려면은 한 필 토지 전부이어야 됩니다. 일부는 안 됩니다. 내려가죠. 4번 저당권 등기. 등기가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밑에 5번 피담보 채권. 자, 갑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을 빌렸을 때 이 1억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이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금의 이자도 피담보 채권의 합산이 됩니다. 피담보 채권과 일반 채권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응? 예. 일단 돈을 빌려줄 때요. 돈 빌려줄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야 그래 차용증 쓰자. 차용증 쓰자. 소비대차 계약은 하겠죠. 일단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채권을 가지게 되죠. 채권. 채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러고 그냥 말면 이러고 저당권 설정은 안 받고 돈 빌려주는 것까지만 했다면은 이때 이런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 채권이라 그래요. 일반 채권이라는 거는요, 어떤 우선권이 없어요. 우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일반 채권에는. 그래서 일반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갑의 재산이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도 을이 먼저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받을 사람들 줄 서 있거든요. 그죠? 돈 받을 사람들 줄 서 있죠. 얘가 돈 안 갚죠. 돈 안 갚아서 갑의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다. 경락대금이 1억이에요. 경락대금 1억이 나왔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지금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지금 갑한테 돈 받을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줄 서 있기 때문에 을은 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해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안분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다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채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했고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결국 저당권을 취득했다면은 물론 등기해야 되겠죠.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이제 일반 채권을 넘어서서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이 피가 뭔 뜻이냐면은 입었다는 뜻이에요. 입다. 에? 입다. 뭐 피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입다. 우리는 뭘 입죠? 우리는 옷을 입죠, 그죠? 예, 옷을 입죠. 그러니까 채권이 담보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담보를 입으신 채권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았다면 그냥 보통 채권밖에 안 되는 거지만 담보 제공을 받으셨으면은 담보 입은 채권으로 이제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갑의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차이라는 거죠. 천지차이. 그러니까 교훈이 생기는 거죠. 돈 빌려줄 때는 뭐가 중요하다? 담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보권을 설정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네. 자, 넘기세요. 자, 저당권 효력 파트로 갑니다. 효력. 자, 저당권 효력 파트가 좀 중요해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네, 별 한 개, 두 개 하지 마세요. 한 개. 별 한 개. 자, 그리고 한 장 뒤에 248페이지에 파랑 색깔 5번에 법정지상권 뭐입니까? 얘는 별 2개. 법정지상권은 별 2개. 자, 앞 페이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별 1개, 별 1개. 목차 잡고 갑니다. 저당권. 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저당권의 내용은 저당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당권의 개념과 저당권이 가지는 성질들을 방금까지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자, 효력에서는 일단 저당권이 목적물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를 보게 되는 목적물의 범위. 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 그리고 과실의 저당권 미치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효력 파트에서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인데 여기서 다루는 건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네,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46페이지의 저당권 효력에서 효력의 범위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서 358조를 확인하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됐다라는 건 부합물을 말합니다.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도 미친다. 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효력이 미친다는 거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다. 그죠? 이제 그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성장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성장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목적물 범위. 자, 저당권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을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럼 을은 자기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을이 아마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지상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이거를 담보 제공한 거예요. 병한테 돈 빌려 쓰고 병이 이 건물의 저당권자가 된 겁니다.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은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병한테 돈 빌려 쓴 건 갑이다, 을이다. 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미칩니다. 건물에 미칩니다. 건물에 미치는 거죠.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지금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일단 이까지 오케이? 건물에 미친다. 자, 근데 여기서 을이 증축을 한 거예요. 층수를 늘렸어요. 이렇게. 증축. 자, 증축했고 기존 건물하고 합쳐졌다면 이걸 부합물이라 그래요. 부합이 된 것이다. 합쳐진 거니까 건물하고 따로 존재하는 겁니까? 건물의 일부분이 된 겁니까? 건물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저당이 건물 저당이었으니까 저 증축된 부합물에까지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경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합된 증축 부분까지 전부 다 경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관리사무소. 네? 관리사무소 만들었어요. 관리사무소. 이 건물이 주된 물건이라면은 이 사무소는 종된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물이다. 종물.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까지도 다 미치게 돼요. 사무소에도.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건물도, 증축된 부분도, 옆에 있는 사무실도, 종물도 다 같이 경매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있죠, 지상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된 권리라 그래요. 타인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라는 거거든요. 종된 권리. 저것도 결국 종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첫 번째, 부합물에도 미치고, 여기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건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이것들은 전부 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네? 한 세트. 그럼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한 세트.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당권에서는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358조에 나오듯이 저당권 효력이 첫 번째 부합된 물건에 미치고 또 어디에도 미치고요? 종물에도 미치고요. 추가하세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친다. 네, 고요하네요. 자, 그래서 병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병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딱 하면 건물만 딱 경매되는 게 아니라 다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경매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를 경락받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는 자, 건물을 가지는 자는 건물만 가지는 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경매 들어갔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경매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상권도 을 거였잖아요. 지상권도 을 거였죠. 근데 이제 경매가 됐으니까 지상권자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는 거예요. 다 넘어가니까. 종된 권리까지. 자, 밑에 내려가 보죠. 양괄호 1번을 확인합니다. 저당 목적물에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저당권이 주유소에 설정됐네요. 주유소에. 그러면 주유소가 목적물이고 담보물이고 그 주유소에 합쳐진 게 바로 유류저장 탱크라는 거예요. 유류저장 탱크 어디 있죠? 주유소에? 밑에 있어요. 밑에. 그죠? 밑에 있잖아. 밑에. 그래서 기름 얼마인지 확인할 때 이렇게 담갔다 빼잖아요. 모르세요? 담갔다 빼요. 이렇게 봉을 담갔다 빼가지고 이렇게 봐요. 기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모르시나 보네요. 예, 저 이래서 알아요. 자, 그래서 이게 부합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유기 같은 경우는 종물이에요. 여기까지도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친다. 2번, 아파트 전유 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유 부분은 102동 1602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호수, 전유 부분.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 이것도 종된 권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친다. 3번,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어요.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든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든 효력이 미친다라고 돼 있죠. 토지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된다 그랬어요. 나무도 부합물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저당 잡고 있으면은 토지 위에 있는 사과나무에까지 효력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상관없이 효력 다 미친다는 겁니다.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쉽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쉽게. 더 길게 못하겠어요. 어떤 계속 시계를 보셔서 제가 죄책감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자, 목적물 범위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첫 번째 부합물 그리고 종물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까지 다 효력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는 것은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설치한 것들이든 그 전부터 이미 설치된 것들이든 설정이 되고 나서 설치된 것들이든 불문한다. 어디까지나 한 세트가 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뭐 증축시켰다. 설정되고 나서 증축시켰다. 따진다 안 따진다 이거.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반전이에요. 세 번째가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 반전 좋아하세요? 반전? 네? 전 반전 영화밖에 안 봐요. 네? 전 영화도 반전 영화밖에 안 봐요. 썰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위에 358쪽 확인하세요. 358쪽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첫째 주 중간에 그러나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이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규정? 노노노. 임의규정이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야, 저당권 효력이 사무소에까지 미치게 하지 말자. 여기까지 경매 들어가는 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지상권도 가만히 냅둬라. 미치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저당권 설정 당시 특약을 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했으면 효력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그럼 안 미친다고요. 임의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목적물의 범위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